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레이트 리셋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채널에서 제시한 내용이 종종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영상의 최종 목적은 두려움이나 공포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 시청자 여러분께 미래의 위험을 환기시키고 최종적으로는 그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대안을 찾고자 함입니다. 오늘 굳이 이러한 말씀을 사전에 미리 드리는 이유는 오늘의 영상이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충격과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일종의 사회과학 실험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자연재해나 기근 등 외부적 충격 없이도 인류는 오직 스스로의 생태적 결함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멸망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멸망의 세부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워낙 유명한 실험이라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많은 분들께 해당 실험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해당 실험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과 소견을 더하기 위해 이 주제에 시간을 할애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위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생태학자 존 B. 캘호는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재직 당시인 1954년 인구 과잉에 따른 사회 및 행태 붕괴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합니다. 해당 실험에서 캘호는 쥐에게 음식과 물, 공간에 있어 사실상 무제한적인 환경, 즉 이른바 쥐의 유토피아를 제공하여 무한한 개체수 증가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아무런 외부의 물리적 제약 없이도 결국 쥐들의 사회가 자체적으로 붕괴하고 멸망해가는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공식적으로는 Universe 25로 불리는데 캘호는 동일한 실험을 25번 반복하였으며 매번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합니다. 이 실험과 관련된 자료나 영상은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Universe 25 이외에도 Red Utopia, 쥐의 천국, 쥐의 유토피아라는 검색어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1968년 실험에 따르면 기초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2.7m, 세로 2.7m, 높이 1.4m의 공간에 4쌍의 쥐를 넣었습니다. 쥐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둥지 상자들이 있었고 16개의 수직 통로와 중앙광장이 제공되어 쥐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간적 안락함을 제공하였습니다. 먹이와 물은 상시 공급되었고 번식에 적합한 온도로 관리되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사람이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 관리까지 했습니다. 말하자면 쥐들은 먹이와 생존 공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포식자도 없으며 배설물까지 청소되는 완벽하게 안락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과연 쥐의 천국이었습니다. 해당 환경은 이론상 3,840마리의 쥐가 스트레스 없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8마리의 쥐들은 쥐의 천국에서 빠르게 번식하여 2,200마리에 달하게 되었으나 놀랍게도 쥐의 천국은 쥐의 지옥으로 바뀌어 가다가 결국 최대의 수용 한계에도 도달하기 전에 멸망하여 최후의 한 마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A단계는 적응기입니다. 쥐들은 104일간 자신들의 새로운 거처를 탐색하고 적응합니다. 105일째에 첫 출산을 합니다. B단계는 105일째부터 315일째까지입니다. Population boom, 즉 개체수가 대폭발하는 성장기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개체수는 55일마다 2배씩 증가합니다. 마침내 315일째에는 620마리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의 번식률이 크게 둔화됩니다. 315일째부터 560일째까지는 C단계로 침체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개체수가 145일마다 2배로 증가합니다. 쥐들이 서서히 번식에 열의를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B단계와 C단계에서 나타나는 쥐들의 행태적 변화입니다. 2단계 쥐의 개체수가 600마리에 달하면서 쥐들은 12마리 정도의 소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공간과 먹이가 충분함에도 특정 둥지와 먹이 공급원에 100마리씩 몰려들어 비좁은 생활을 하면서 집단 행동을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짝짓기에 대한 열의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상 집단 행동의 결과 3분의 1의 쥐들이 사회적으로 공격적이 되고 나머지 3분의 2의 쥐들은 서서히 사회와 멀어지게 되어 결국 따돌림 당합니다. 일부 쥐는 불황자 쥐가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C단계에서 더욱 심화되어 무력투쟁에서 승리한 쥐들과 패배한 쥐들 간의 사회적인 격차가 생깁니다. 최강의 수컷을 의미하는 이른바 알파메일은 때로는 다수의 암컷들을 지배하기 위해 때로는 아무런 목적이나 이익도 없이 다른 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수컷이나 암컷을 가리지 않고 강간하기도 합니다. 반면 패배한 수컷인 베타메일은 소극적이 되고 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불황자 쥐들은 암컷에게 거부당하여 짝짓기를 포기합니다. 이들 불황자 쥐들은 다른 베타메일과도 분리되어 둥지가 아닌 중앙부에서 생활하며 사회적인 역할이나 소속이 없이 홀로 방황하며 혼자 자고 먹는 생활을 합니다. 이들 불황자 쥐들 역시 모두 상처와 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황자 그룹 내의 폭력 때문입니다. 통상 수컷 쥐들은 암컷과 새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C단계에서 수컷들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역할을 포기합니다. 따라서 암컷들이 이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암컷들은 외부자에게는 물론 스스로의 자식들에 대해서까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자식을 죽이거나 버리거나 방치합니다. 2단계에서 신생아의 사망률이 90%에 달하게 됩니다. 물론 알파메일과 짝짓기를 할 기회를 가진 암컷들은 상류층의 생활을 하며 쾌적한 육아 환경에서 자신들의 새끼들을 매우 정성스럽게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상류층에서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알파메일도 끊임없는 도전에 시달리면서 짝짓기 횟수가 줄어듭니다. 더불어 C단계에서는 일부 쥐들은 싸움 끝에 서로를 잡아먹기도 하고 동성애나 미성숙한 개체와 짝짓기 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들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560일째가 되면서 개체 수는 2200마리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D단계입니다. 켈훈은 이 단계를 죽음 단계로 불렀습니다. D단계는 쥐의 유토피아에서 태어난 쥐들이 성체가 된 단계로 이들은 부모에게서 일찍 버림받고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회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고 짝짓고 자식을 돌보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깽단이 되어 다른 개체들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많은 개체들이 그저 먹고 자고 자신을 다듬는 일에 열중합니다. 부적응한 암컷들은 빈 둥지에 숨어 지내고 일부 수컷들은 하루 종일 자신을 치장하는 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켈훈은 이 부류의 수컷들을 Beautiful Ones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수컷은 자신을 다듬는 데 빠진 나머지 암컷이나 짝짓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켈로는 죽음이 두 단계로 일어난다고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으로 쥐들이 생존 이상의 목표를 가지지 않으며 짝짓기를 하고 자식을 키우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물론 생명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짝짓기와 여타 사회적 욕망을 잃은 쥐들이 늘고 갱단 역시 상호 간의 폭력에 희생되면서 결국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쥐의 유토피아는 다시 쾌적한 환경으로 돌아갔죠. 이제 싸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짝짓기나 개체 간 경쟁에 관심이 없는 쥐들은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합니다. 결국 새로운 세대 역시 늙어가면서 쥐의 유토피아는 920일 만에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험 기간 내내 물과 식량은 풍부했고 모든 필요는 완전하게 충족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한 기시감이 있나요? 최근 갑자기 이슈가 되는 묻지마 폭력, N4 세대 등의 유행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에는 탕핑, 사불 청년이 있으며 미국에는 콰이엇 퀴팅이 있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빠르게 이런 경향성을 보인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초식인남, 건어물녀 등이 있습니다. 유럽은 어떠한가요? 유럽에서는 끊임없이 이민자 반대 데모가 일어나고 연달아 등장하는 유럽의 극우 정권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경향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자원을 쟁탈하기 위해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침략하고 다수의 국가들이 각각 집단을 형성하여 집단 간의 투쟁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자신들이 주도하는 국가 집단을 형성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쥐의 유토피아 실험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켈후는 쥐의 유토피아가 붕괴한 원인을 행태적 침몰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쥐와 같은 단순한 동물에게 있어서도 짝짓기, 양육, 영토방어, 사회적 교류 등의 활동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으면 행태적 침몰을 유발하여 사회조직의 구축과 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침내 모든 개체가 노화되면서 해당 생물은 멸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인간이 쥐보다는 복잡한 동물이지만 유사한 상황이 인류를 종말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캐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비판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중 유력한 것은 해당 실험이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쥐들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반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엄밀히 평가하자면 지금 우리의 사회 조직이 폐쇄된 공간에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인을 비롯한 인류의 대부분은 도시에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쥐의 유토피아와 매우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비판은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 쥐와 같은 동물 실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영혼이나 영성을 가진 인간이 쥐와 똑같을 수는 없다는 반박이 있겠죠. 저는 이러한 주장들에도 동의합니다. 쥐의 유토피아에서 쥐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동물적 본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이성 또는 영성을 가지므로 당연하게 멸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결말은 다를지언정 앞으로 인류가 겪을 과정은 쥐의 유토피아에서 벌어진 상황과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인간과 쥐의 유전자는 거의 99%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결국 지적인 생명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 그 말은 결국 인간은 동물적 특성과 영성 또는 이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의 유토피아를 벗어나는 방법은 사람이 스스로 가진 동물적 약점을 이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능력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묻지마 폭력이나 N포 세대가 당분간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리셋은 기존의 세계를 끝내버린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언급하며 그레이트 리셋에 대한 공포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의 유토피아 실험이 인간에게도 타당하다면 리셋으로 인류 사회를 끝장내는 것은 음모론자들이 말하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또 다른 관점에서는 리셋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인류에게 멸망 대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리셋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일각에서 그레이트 리셋을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어느 쪽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앞으로 있을 일을 예측하고 생존의 가능성을 타진할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